이제는 저도 가정이 생겼으니까 생활비는 못 드려요. 뭐야? 네가 결혼한다고 현진아가 아니게 되는 줄 아냐? 자식이면 죽을 때까지 자식 도리를 해야지. 장녀 노릇을 해야 할 거 아니야? 10년 넘게, 아니 20년 넘게 장녀 노릇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저도 제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누가 살지 말래? 근데 시집 간다고 친정 식구들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결혼해서도 월급 다 드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서방 돈 잘 번다며? 사돈네 잘 산다며? 그러면 네가 버는 것 정도는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서방한테까지 그 무거운 짐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짐 내려놓고 싶고요. 여태까지 충분히 자식돌이, 장녀돌이 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명화나 창수가 하는 만큼만 하고 살게요. 이런 배은망덕한 것을 봤나? 엉뚱한 놈 만나서 허파에 바람이 든 모양이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현진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정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현 씨는 찬란했던 20대 시절 좋은 옷 한 번 못 사보고 미용실에 예쁜 머리도 못 해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학교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서 돈을 벌었는데 말이죠. 현 씨는 장녀였습니다. 현 씨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현 씨의 부모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동생들은 현 씨가 먹여 살렸습니다. 아니, 부모님까지도 현 씨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살림미천이란 말을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고서야 내 삶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현 씨 하나를 아기처럼 뜯어먹으며 살았던 친정 식구들은 환갑이 다가오는 현 씨에게 이제 와서 또 다른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나이든 친정어머니를 장녀인 현 씨 보고 부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편하게 부양할 만큼의 돈을 달라는 형제들. 현 씨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현 씨의 자식들에게까지 연락해서 닥달하는 형제들. 그리고 친정엄마. 남보다도 못한 이 사람들을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다늙은 지금에 와서야 독한 마음을 먹은 자신이 불쌍했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야속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빛나는 젊은 시절을 그렇게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보내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기댈 언덕 같은 친정. 하지만 현 씨는 그런 친정 식구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현 씨는 10살 무렵부터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보통은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도 먹기 싫어 떼를 쓰는 나이였습니다. 그때부터 5 식구의 식사 담당은 현 씨였습니다. 부모님이 어디가 불편했느냐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 씨의 손끝이 야무지다는 핑계였지만 공짜로 부릴 식모 하나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업계를 나와야 바로 취직을 할 거 아니야.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현 씨는 원하지 않던 진로를 강요당했습니다. 현 씨는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 씨의 부모님에겐 사치스러운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네가 대학 가면 그러면 네 동생들은 어떻게 하고? 걔들 줄줄이 다 대학 안 보내게. 집안 형편 어떤지 몰라? 현 씨가 대학에 가면 동생들은 대학을 못 간다던 친정엄마. 현 씨는 그것이 가장 억울했습니다. 차라리 자식들 모두 대학을 안 보내겠다고 했다면 덜 슬펐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생을 해야 하는 건 장녀인 현 씨만의 몫이었습니다. 현 씨가 동생들을 건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죠. 그 말을 10대 때부터 듣다 보니
현 씨도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장녀인 자신이 집안의 보탬이 되고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2살 어린 여동생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넌지시 실업길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아버지가 물었지만 여동생은 대학을 가겠다고 했고 일꾼은 현 씨 하나로 충분했는지 현 씨 때처럼 나무라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죠. 차라리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고 했으면 덜 서러웠을 것 같았습니다. 당시엔 그런 분위기가 컸으니 말이죠. 그런데 같은 여자인 여동생과도 차별을 당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해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현 씨는 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취직했습니다. 누구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현 씨의 고모가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현 씨는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통장이랑 도장 이리 줘. 통장이요? 월급 통장 말이야. 당시에 나름 큰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씨는 월급을 구경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째는 집안을 책임져야 해. 어머니의 말씀에 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 씨의 월급은 고스란히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에게 교통비와 용돈을 조금씩 타서 썼습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돈을 벌어서 새 옷을 샀거나 영화를 보러 다닐 때 현 씨는 언제나 빠져야 했습니다. 그만한 여윳돈이 없었습니다. 성실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당시 40대였던 부모님은 일을 하긴 했지만 불규칙했고 수입이 적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미천이 현 씨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여동생과 남동생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남동생은 그 와중에 재수까지 했는데 그 돈도 현 씨가 됐습니다. 저도 대학 가고 싶어요. 20대 중반, 현 씨는 뒤늦게라도 대학 졸업장을 따고 싶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고졸이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현 씨에게는 꿈이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을 가서 졸업장을 따고 좀 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면 그 학비는 누가 다 돼? 제가 벌어서 낼게요. 야간 대학을 다니게 되면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꼭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네가 번 건 애들 학비 써야 해. 그리고 이미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대학을 뭐 하러 가겠다는 거야? 시간 많으면 부업이라도 하나 더 해. 돈이 최고야. 허영심 부리지 마라. 첫째가 괜히 첫째냐? 너만 바라보고 있는 동생들 생각해라.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동생들이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현 씨는 처음으로 부모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부모님 몰래 야간대학에 등록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업이 없는 날엔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도 종일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 통장이 어머니에게 있으니 학비를 내기엔 늘 빠듯했죠. 수진아, 나 이번 학기 등록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나눠서 갚을게. 너 월급 네 어머니가 관리하시잖아. 미안해. 사정을 뻔히 아는 친한 친구에게 어렵사리 부탁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교였습니다.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돌려받을 길이 마땅치 않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죠. 돈 때문에 현 씨는 친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잔 적 없이 일하고 공부하며 겨우 대학 졸업장은 땄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반항을 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굵어지며 내 처지가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르고 그것이 부당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 월급 받는 계좌 바꿨니? 어느 날 어머니가 현 씨의 얼굴에 통장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현 씨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돈을 못 뽑아서 내가 은행에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이제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할게요. 네 월급이 너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넌 천하의 나쁜 년이야. 어머니의 말에 현 씨는 충격을 받은 표정을 했습니다. 수년간 번 돈을 모두 갖다 바쳤는데 나쁜 년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 가서 원래대로 돌려놔. 안 그러면 내가 회사 쫓아가서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찾아오진 않았지만 회사에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딸내미 월급 계좌를 도로 바꿔달라며 호통을 치고 떼를 썼습니다. 회사에서 현 씨가 얼굴도 못 들고 다닐 만큼 진상짓을 하니 현 씨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다시 월급은 어머니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렇게 30이 넘을 때까지 현 씨는 집안의 살림미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너무 순진했죠. 20대 청춘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흘러갔습니다. 일만 하다 돈만 벌다. 하지만 번 돈을 맘껏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이죠. 동생들은 다들 대학을 졸업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현 씨에게 했던 것처럼 월급 통장을 가져간다던가 생활비를 받는다던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 돈으로 해외여행도 가고 부모님 용돈을 조금씩 주며 생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누구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결혼해요. 그래서 현 씨의 선언이 부모님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듯했습니다.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저 31예요. 당시에 31면 결혼하기에 결코 이른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너무도 못마땅했습니다. 만약 현 씨의 남편이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시집도 보통 이상으로 사는 게 아니었다면 현 씨는 결혼 허락을 받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만난 후 현 씨는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가정이 생겼으니까 생활비는 못 드려요. 뭐야? 네가 결혼한다고 현진아가 아니게 되는 줄 아냐? 자식이면 죽을 때까지 자식 도리를 해야지. 장녀 노릇을 해야 할 거 아니야? 10년 넘게, 아니 20년 넘게 장녀 노릇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저도 제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누가 살지 말래? 근데 시집 간다고 친정 식구들 등한시 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결혼해서도 월급 다 드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서방 돈 잘 번다며? 사돈네 잘 산다며? 그러면 네가 버는 것 정도는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대들지도 못하고 속으로 울기만 했을 텐데 현 씨도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다 보니 예전에 순진하던 어린 소녀가 아니게 되었죠. 이서방한테까지 그 무거운 짐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집 내려놓고 싶고요. 여태까지 충분히 자식돌이, 장녀 도리했다고 생각해요. 뭐야? 앞으로는 명화나 창수가 하는 만큼만 하고 살게요. 이런 배은망덕한 것을 봤나? 엉뚱한 놈 만나서 허파에 바람이 든 모양이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현 씨가 돈을 안 주겠다면 가지고 갈 방도가 없으니 말이죠. 이렇게 간단한 걸 지난 10년간 못하고 살았던 것이 참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현 씨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살 용기가 생겼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게 시집 갔다고 집에 전화 한 통 안 해? 아주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 창수 있잖냐? 이번에 회사 나온 건 얘기 들었어? 아니요. 못 들었어요. 것 봐라. 누나가 돼가지고 지 동생이 어떤 상황인지 관심도 없지. 연신 혀를 차며 말을 하는 친정엄마. 현 씨는 한숨을 참았습니다. 빨리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좀 도와줘야겠다. 도와주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긴? 한 5천만 보태라. 치킨집 차린단다. 5천만 원이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당시에 5천만 원은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5천원만 달라는 듯이 말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현 씨에게 맡겨놓기라도 했다는 듯이 너무도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가족인데 그것도 못 해주냐.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줘요? 그리고 저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알 것이었습니다. 너 말고 이서방 있잖냐?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어떤 대답도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죠.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치킨집을 차리려면 능력껏 하라고 하세요. 뭐?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저는 더 할 말 없어요. 저희도 앞으로 아이 계획도 있고 집도 사야 하는데 그럴 여력 없어요. 넌 정말 너밖에 모르는구나. 어머니의 비난을 못 들은 척현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도 돈 때문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누나, 이번에 도와주면 내가 있겠어? 사업 잘 되면 분명히 갚지. 내가. 돈 없어. 매형한테 좀 얘기 좀 해봐. 돈 없다니까? 아, 정말? 누나가 이러고도 장녀야? 그러는 너는 장남이잖아. 그러자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무는 남동생. 현 씨는 처음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은 뒤부터 골치가 아파서 밤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남동생까지 현 씨를 물주로 생각하는 건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지긋지긋하게 따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내 친정 식구들에게 시달렸습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늘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친정 말처럼 남편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한두 달쯤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제야 그들이 포기를 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버틴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 씨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언니, 나 내년에 결혼해. 그래? 축하해. 근데 언니도 알잖아. 엄마 아빠는 결혼 자금 보태줄 돈이 없다는 걸. 언니가 좀 도와줘. 내가 무슨 돈으로 결혼 자금을 대줘? 여동생도 언제나처럼 현 씨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형편껏 해. 그게 아니면 부모님한테 말해야지. 내가 아니라. 뭐?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친정엄마와 똑같이 말하는 여동생.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현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창수 치킨집 차릴 때는 도와줬으면서
여동생 시집 갈 때는 못 보태준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형부가 5천만 원 보태줬잖아. 그래서 차린 거잖아. 치킨집. 현 씨는 현기증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현 씨가 끝까지 거절하자 친정엄마는 현 씨 몰래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돈을 뜯어내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잖아. 잠도 못 자고 그냥 자식으로서 마지막 도리했다고 생각하자. 여보, 왜 그랬어? 이런다고 그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당신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보다는 나아. 아무리 그래도 5천만 원이 말이 돼? 그냥 있자. 명화가 자기도 도와달래. 창수만 도와주는 게 어디 있냐고. 처제도 결혼 선물로 조금 도와주자. 여보, 남편은 현 씨가 친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 씨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언젠가는 남동생에게도 5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그 탓에 여동생과는 크게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현 씨는 친정 가족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친정 식구들은 그 연주를 붙잡고 결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현 씨의 가족을 가족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었죠. 현 씨의 결혼 생활이 안정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친정에서는 오히려 현 씨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조차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 씨의 성정을 알기에 친정 식구들은 그걸 이용했죠. 10년 전 현 씨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친정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동생들과도 그랬지만 장녀인 현 씨에게도 자꾸만 기대려 했죠. 진아야, 내가 요새 허리가 아파. 와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냐? 지난번에 한약 지어드렸잖아요. 한약 먹는다고 허리가 낫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그냥 와서 허리도 좀 주무르고 말동무도 하고 그러면 좀 좋냐? 딸 좋다는 게 뭐야? 그러면 명화 불러서 그렇게 하세요. 명화 걔가 좀 바빠? 애 학원 때문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 너는 안 바쁘잖냐? 저도 바빠요. 명화를 부르든 창수를 부르든 하세요. 아무튼간 너는 예나 지금이나 매정해. 하지만 현 씨도 친정어머니에게 매정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나이를 먹는 동안 서러울 일이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 번 돈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결혼 후 현 씨의 가족들은 친정 식구들에게 따돌림과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현 씨가 더 이상 친정에 헌신적이지 않는 이유로 말이죠. 그러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면 교묘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다 현 씨는 친정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5년 전 친정 어머니와 형제들이 현 씨의 남편과 현 씨의 아이들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돈을 구걸한 것을 알게 된 뒤로 말이죠. 현 씨가 직접 남편과 딸들의 휴대폰으로 그 번호들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저녁 시간,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언니, 나야. 그 목소리를 듣고 현 씨는 모든 행동을 멈췄습니다. 여동생이었습니다. 누나, 문 좀 열어봐. 그리고 남동생도 함께였습니다. 전화통화도 안 한 지 벌써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는 건 무슨 연유인지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 좀 열어보라니까.
쿵쿵 울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앞집이 신경 쓰였습니다. 앞집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의 소란에 난데없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여보, 내가 문 열게. 현씨 부부는 더 이상 못 들은 척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찾아온 거야? 상의할 일이 있어서. 상의? 동생들은 쳐들어오다시피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현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의 안달이 난 듯 현 씨의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다니까? 그래서 나보고 뭘 어떡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긴. 언니가 와서 엄마 병수발 도와야지. 뭐? 아무래도 누나가 장녀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지. 그래. 언니가 엄마 맡으면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게. 참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와서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자신을 찾아올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혔죠. 그동안 엄마 도움받으며 살았던 건 너희잖아. 그러니까 부양해야 할 의무도 너희에게 있지. 뭐? 언니가 맞이잖아.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여태 희생하며 살았잖아. 그 덕에 너희는 편히 살았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자식 노릇해.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위독하시다니까. 첫째 딸이 부모도 안 챙긴다고 친척들 다 욕해. 그래. 우리도 뭐 한가해서 엄마 돌보고 있는 줄 알아? 5년간의 평화가 산산조각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난 그냥 너희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어. 그동안 희생하고 산 걸로 부족하니? 너희 대학 보내주고 생활비 대주고 사업자금 대주고 그런데 이제는 아픈 엄마 병수발까지 들라고? 너희가 사람이야? 너희는 그럼 뭐하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도움만 받으며 살아? 아니, 누나가 그렇게 살아놓고는 왜 우리한테 그래? 뭐? 누가 그렇게 살래? 스스로 그렇게 살아놓고는 왜 자꾸 피해자처럼 구는 거야? 그냥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어. 드라마 속 비련의 여주인공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 엄마 병수발 들기 싫으면 간병인 쓰게 매달 돈을 붙여주던가.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장녀 타령을 하며 현실을 찾아온 것이 말이죠. 병자를 수발하는 데에는 인력 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줄 사람으로 현실을 선택한 모양이었습니다. 부모가 현실을 함부로 대하니 그걸 보고 자란 형제들도 현실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이유는 알지 못해도 언니는 그리고 누나는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죠. 장녀인 현 씨의 희생은 언제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하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그렇게 현 씨의 피땀 위에서 배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언니가 우리 학비 내준 것도 몰랐어. 그래. 맞아.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가 내줬다고 생각하지. 이제는 현실을 회유하려는 듯 속살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솥밥 먹으며 현 씨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괜히 아는 척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그렇다고 그 세월을 보상해주기도 싫기에 모르는 척할 뿐이었습니다. 그러게 싫다고 하지 그랬어. 현 씨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오지 않았더라면
장녀가 집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듣고 크지 않았다면 현 씨도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돌아가.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때 보자. 뭐? 간병인을 구하든 직접 간병을 하든 너희 둘이 알아서 해. 참, 집안 꼴 잘 돌아간다. 현 씨가 끝까지 거부하자 동생들은 현 씨를 비난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생들을 현 씨는 집에서 몰아냈습니다. 여보, 괜찮아? 동생들을 내보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 씨를 남편이 위로했습니다. 또 찾아오진 않겠지. 현 씨는 무서웠습니다. 호기롭게 쫓아내긴 했지만 친정 식구들의 번호만 휴대폰 위에 떠 있어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그랬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세뇌당한 탓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현 씨에게 늘 괴로움만 주는 공포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를 갈며 돌아간 남동생과 여동생은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단당하지 않은 새로운 번호로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나, 정말 이럴 거야? 엄마가 누나 얼마나 생각했는데. 솔직히 나도 서른 많이 당했어. 형제가 셋인데 서러운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말을 안 할 뿐이지. 현 씨는 또다시 번호를 차단했지만 동생들의 집요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매형이 좀 설득 좀 해보세요. 이렇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걸 두고 볼 거예요. 매형도 그래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요? 우리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살아요? 누나잖아요. 그러면 자식으로서 아픈 부모를 챙겨야 그게 사람이죠. 누나가 싫다고 해도 매형이 설득을 해야죠.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현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현 씨는 또다시 남편 휴대폰에서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몇 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현 씨의 아이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서 돈이 어쩌고 할머니가 위독하네 어쩌네 하며 현 씨를 설득하라고 했죠. 엄마, 이모도 문자 왔어.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현 씨는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현 씨가 오히려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20살 때부터 일해서 너희 학비 대고 생활비 댔어. 그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건 내 덕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각자 1억씩 내놓도록 해. 뭐? 창수 너는 예전에 치킨집 차릴 때 빌려갔던 5천만 원도 이자 쳐서 갚고 뭐? 그게 말이 돼? 내 통장에서 너희 통장으로 입금됐던 내역들 전부 뽑았고 엄마가 뽑아 쓴 것들 전부 받아내고 싶지만 그래. 우리가 가족이니까 각자 1억씩 받는 걸로 끝낼게. 현 씨의 동생들은 못 들을 말을 들은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마도 현 씨의 부름에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찾아왔을 테죠. 아니, 누나. 아무리 우리한테 그리고 어머니한테 서운한 게 있어도 말이야. 과거는 과거잖아. 왜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거야?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야. 어머니도 편찮으신데 그런 건 좀 잊고 살아갈 수 없어. 어머니 같이 수발하면서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거잖아. 형제 좋다는 게 뭐야? 너희는 도둑이야. 뭐? 내 젊은 시절 훔쳐간 도둑. 그리고 엄마는 나에게 더 이상 엄마가 아니야. 더 이상 나한테서 아무것도 훔쳐가지 마. 훔쳐가긴 뭘 훔쳐간다는 거야?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 오랜 시간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 왜 불쌍해? 나는 내가 제일 불쌍해. 누나, 너희는 내 기분 모르겠지. 뭐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그게 누구 덕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는 갚아. 가져갔던 거 돈으로 갚으라고. 그게 말이 돼? 1억이라니. 내용 증명 보낼게. 30일 안에 입금 안 되면 법정에서 보자. 현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게 가족한테 할 짓이야?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여긴 적이 있었어? 결국 동생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현 씨는 정말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수십 년간 착취당했던 증빙 자료들은 부족했습니다. 어머니가 통장에서 현금을 뽑아 쓴 이력이 많았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증명을 받은 동생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치킨집을 차린 돈이나 큼직한 돈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얼마라도 현 씨에게 돈을 줘야 할 듯하니 무서웠겠죠. 결국 6개월간의 법적 다툼 끝에 현 씨는 동생들로부터 각각 3천만 원씩을 받아냈습니다. 돈이 궁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조금이나마 깨달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친정어머니는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아픈 부모를 내팽개치고 동생들에게서 돈을 뺏어간 장녀에게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가 현 씨를 어떻게 키웠는지 진정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현 씨는 더 이상 친정 식구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이제 진정 남이 된 것 같았습니다. 늘 부모라는 존재가 마음에 걸려 각작거리는 것 같았는데 그마저도 사라진 것 같았죠. 친정엄마는 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80이 넘은 지금도 여전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장례 때까지 보지 않아도 이젠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결국 동생들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얼마 뒤에 요양원에 보내졌지만 말이죠. 현 씨는 더 이상 그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언니, 엄마가 많이 보고 싶대. 그리고 후회하신대. 그리고 그 메시지는 삭제되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현진아 씨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친정 식구들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으며 남은 인생은 오롯이 자신과 자신이 선택한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젊은 시절은 되돌릴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늦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도 있었죠.